당신의 인생에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입니다. 사람과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말 한마디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끊는 이유도, 친구가 연락을 피하는 이유도, 배우자가 말문을 닫는 이유도 결국 그 시작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충고를 했을 뿐이고, 진심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대는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은 억울합니다. 평생 말조심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말은 잔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조언은 간섭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세월의 무게가 있습니다. 삶의 품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사랑이 아니라 더 좋은 말하기였습니다. 더 큰 희생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오디오북은 당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말의 비밀을 풀어줍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가깝게 하고 어떤 말이 사람을 멀게 하는지, 어떤 표현이 존중을 만들고 어떤 표현이 상처를 남기는지,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식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말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제대로 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박철수 씨는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 하나 잡기도 어려운데 함부로 그만두면 안 돼. 알겠지? 아들은 네, 알아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직하려고 해요.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갑자기 왜? 내가 뭐라고 했어? 요즘 직장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가 잘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 선택을 믿어주신 적이 없어요. 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조언을 했을 뿐인데 아들은 그것을 불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는 20년간 부모와 성인 자녀의 대화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부모가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말의 70% 이상을 자녀는 불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연구팀은 대화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언은 대부분 하지 마로 시작되거나 하면 안 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만두면 안 돼. 이 문장 속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너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둘째, 너의 선택은 신중하지 못하다. 조언을 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언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철수 씨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직을 생각 중이구나. 많이 고민했겠다. 아버지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이 문장에는 평가가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만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막을 수 없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을 뿐이다. 조언은 존중이 아닙니다. 조언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입니다. 존중은 옆에서 옆으로 가는 말입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에게 조언하며 살아왔습니다. 후배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그것은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조언은 듣는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조언은 관계를 위아래로 만듭니다. 당신이 정말 상대를 존중한다면 조언보다 질문을 하십시오. 내 생각은 이래보다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으십시오. 그것이 존중입니다. 최명수 씨는 아내와 대화할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국 내 말이 맞았지? 아내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명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아내는 듣기 싫어하는 걸까요?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는 부부관계에서 과거 언급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20년 이상 결혼한 부부 500쌍을 대상으로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이혼율이 3배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과거를 언급하는 쪽이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다는 점입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지? 이 문장은 상대에게 무엇을 전달할까요? 너는 틀렸어. 나는 옳았어. 너는 또 틀릴 거야. 과거를 꺼내는 순간 상대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미 지나간 일, 바꿀 수 없는 일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명수 씨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누가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입니다. 명수 씨가 정말 아내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앞으로는 함께 더 나은 선택을 하자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생각해 보자. 과거는 무기가 아닙니다. 과거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그 교훈을 상대의 머리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현재를 살 수 없다. 과거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그리고 자신을. 당신은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는 옳은 판단도 있었고 틀린 판단도 있었습니다. 당신도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무기로 쓰는 순간 관계는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이 정말 상대와 함께 살고 싶다면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을 보십시오. 그것이 존중입니다. 김영자 씨는 오늘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애 키우느라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바빠서 끊을게요. 냉랭한 딸의 반응에 영자 씨는 섭섭했습니다. 걱정해서 물었을 뿐인데 딸은 마치 짐이 된 것처럼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기분이 안 좋았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제가 힘들어 보인대요. 저는 괜찮은데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문제 있는 사람 같아요.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이 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오랜 연구 끝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실제로는 상대를 평가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천 명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찾았습니다. 나는 내가 걱정되라는 말 속에는 너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아라는 평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라는 말 속에는 너는 혼자 해결할 수 없어라는 판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틀렸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말은 내용만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는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위치가 들어 있습니다.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이 문장은 걱정이 아닙니다. 관찰입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관찰입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판단받는다고 느낍니다. 영자 씨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가 궁금해서. 이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평가도 없고 판단도 없고 그저 궁금함만 있는 문장.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평생 사람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걱정하고 배우자를 걱정하고 친구를 걱정했습니다. 그 마음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걱정은 말로 표현될 때 때로 평가가 됩니다. 관심은 표현될 때 때로 간섭이 됩니다. 당신의 진심이 진심으로 전해지려면 표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순희 씨는 딸과 식사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집 미경이는 벌써 애를 둘이나 낳았던데 너는 언제 낳을 거니?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는 미경이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웃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왜 딸은 화를 내는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비교 언어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상황 1은 너는 잘하고 있어. 상황 2는 옆 사람은 더 잘하고 있더라. 너는 어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상황 1을 들은 사람들은 상황 2를 들은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40% 낮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에 대한 신뢰도 역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듣는 사람을 작게 만든다고. 설령 칭찬의 의도가 있어도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평가가 된다고. 옆집 미경이는 벌써 애를 둘이나 낳았던데. 이 문장은 딸에게 무엇을 전달할까요? 너는 미경이만큼 하지 못하고 있어. 너는 뭔가 부족해.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순희 씨는 그저 궁금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딸은 비교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물건처럼 만듭니다. A와 B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삽니다. 순희 씨가 정말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가 내 이야기 듣고 싶어? 비교가 사라지면 관심만 남습니다. 평가가 사라지면 존중만 남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대상으로 만든다. 비교는 바로 그 시선입니다.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비교는 상처를 만듭니다. 비교는 관계를 멀게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만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그것이 존중입니다. 한정혜 씨는 남편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물어봅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점심은 뭐 먹었어? 아무거나.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화가 났습니다. 왜 더 묻지 않는 거지? 왜 관심이 없는 거지? 하지만 정혜 씨 스스로도 자신이 왜 짧게 답하는지 잘 모릅니다. UCLA 심리학과는 침묵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부부 300쌍의 대화를 6개월간 기록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짧은 답변을 반복하는 침묵은 상대에게 거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묵은 두 가지 해석을 낳는다고. 하나는 나는 내게 관심이 없다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입니다. 두 해석 모두 상대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냥, 아무거나, 아니. 이 대답들은 대화를 닫습니다. 상대에게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정혜 씨는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마음속에 쌓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오히려 벽을 쌓습니다. 정혜 씨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남편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좀 복잡했어. 나중에 이야기할게. 이 문장은 대화를 닫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열어둡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이야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거짓말이다. 침묵은 편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화를 삼키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침묵은 존중이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입니다. 당신이 정말 상대를 생각한다면 침묵보다 한 문장이라도 전하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은 다리입니다. 침묵은 벽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심이 상처가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조언이 불신이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비교가 사람을 작게 만드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침묵이 폭력이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당신의 진심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야기는 슬퍼집니다. 이제부터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있고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제대로 쓸 시간입니다. 김인숙 씨는 친구와 통화하며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대답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런데 통화가 끝난 후
친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인숙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해준 말이 없었는데 친구는 고마워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는 경청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룹 A는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주는 사람, 그룹 B는 이야기를 듣고 공감만 하는 사람. 실험 후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와 대화하고 싶습니까? 80%가 그룹 B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 말을 정말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들린다는 확신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질문은 상대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평가도 없고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궁금함만 있습니다. 인숙 씨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조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친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대화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청은 다릅니다. 진짜 경청은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저 듣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너를 이해하려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할 때 시작된다. 경청은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자식의 고민, 배우자의 걱정, 친구의 하소연. 하지만 혹시 듣는 척하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듣는 척하면서 조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듣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거기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장미란 씨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쓰레기를 버려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까짓 거? 아니에요.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에요. 남편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는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전보다 집안일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과는 인정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상대의 작은 행동을 인정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60% 높았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은 동기를 만듭니다. 당신이 매일 쓰레기를 버려줘서 고마워요. 이 문장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본다. 둘째,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셋째, 나는 당신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대부분 익숙한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배우자가 밥을 하는 것, 자식이 전화하는 것, 친구가 안부를 묻는 것.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존중입니다. 미란 씨가 남편에게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칭찬이 아니라 반복되는 인정이 관계를 바꿉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겨왔을지도 모릅니다. 배우자가 하는 일, 자식이 하는 일, 친구가 하는 일.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인정은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인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인정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박동건 씨는 아들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동건 씨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결정해? 세상이 만만한 줄 아니?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건 씨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동건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아들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 선택이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동건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다니 말이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는 사과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사과를 받았을 때와 받지 못했을 때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사과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과의 내용보다 사과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과는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는 신호라고. 그 신호는 상대에게 안전함을 준다고. 그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이 문장은 변명이 없습니다.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인정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 말입니다. 사과는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심은 무엇일까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자존심일까요? 동건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사과는 약함이 아닙니다. 사과는 강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평생 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과는 신뢰를 만듭니다. 당신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정수진 씨는 딸과의 대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피곤해 보인다. 무리하지 마.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어때? 엄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딸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땠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대화가 끝나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하니까 좀 시원해요. 고마워요.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MIT 심리학과는 질문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대화에서 질문이 차지하는 비율과 대화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질문이 많은 대화일수록 대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어떻게와 왜보다 어떤 느낌과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질문은 상대에게 주도권을 준다. 질문은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은 어땠어? 이 질문은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의 감정에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합니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조언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는 다릅니다. 진짜 대화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질문입니다. 수진 씨가 딸에게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딸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만 했습니다. 그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럴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그의 질문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많은 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답은 당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답을 주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이 더 큰 존중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크게 만듭니다.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존중입니다. 윤석호 씨는 아내와 10년 넘게 차갑게 지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밥 먹어. 나갔다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석호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나 미안해. 그동안 당신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나도 당신한테 화만 냈지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쌓였던 감정들을 풀었습니다. 석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을,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다른 사람도 따라온다는 것을. 예일대학교 심리학과는 장기간 소원했던 관계의 회복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10년 이상 거리를 두었던 부부, 부모 자식, 형제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희망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을 때 90% 이상의 관계가 회복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과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까? 이 한마디가 10년의 침묵을 깼습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관계에는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낸다면 관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석호 씨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10년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중국 고대 사상가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진 관계도 한마디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식과 배우자와 친구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낸다면 그 용기를 내는 사람이 당신일 수 있습니다. 침묵을 깨십시오. 먼저 말을 거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존중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물었습니다. 사람이 왜 멀어질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이유는 말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것도 말 때문이라는 것을. 당신은 지난 10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이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도 보았습니다. 조언이 어떻게 불신을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어떻게 신뢰를 만드는지도 보았습니다. 비교가 어떻게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어떻게 사람을 크게 만드는지도 보았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관계를 가두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어떻게 관계를 푸는지도 보았습니다. 침묵이 어떻게 벽을 쌓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한마디가 어떻게 벽을 허무는지도 보았습니다. 당신은 여태 많은 관계를 맺었고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중 어떤 말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어떤 말은 후회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관계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표현입니다. 존중하는 말투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언 대신 질문을 하십시오. 비교 대신 인정을 하십시오. 침묵 대신 한마디를 하십시오. 과거 대신 지금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사과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신의 질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엽니다. 당신의 인정 한 번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세월에서 옵니다. 경험에서 옵니다. 이제 그 무게를 존중으로 바꾸십시오.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말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오늘 전하십시오. 쌓인 오해가 있다면 오늘 풀으십시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할 차례입니다. 존중하는 말로, 품격 있는 말로, 따뜻한 말로.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맺은 관계로 완성됩니다. 이제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관계가 더 편해지는 심리 법칙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백을 채워주는 인생 여백소였습니다.